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서지인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리프팅으로 유명한 병원이지만 상담 과정에서 의외로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십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권위 있는 학술지나 유명한 학회에서 통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또 그런 치료 방법들은 꽤 침습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나 미용병원에서는 그런 시술들을 넓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드름 흉터는 굉장히 단단하고 만성적인 피부의 구조 변화이기 때문에 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개선 효과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외 유명 논문들에서 입증이 된 치료 방법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피부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들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드름 흉터 없앨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실 때 제가 보통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드름 흉터는 아예 완전히 개선되기는 힘들다입니다. 굳고 있는 시멘트 바닥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부드러운 시멘트를 붓고 나서는 손을 푹 넣어도 시멘트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지만 한번 굳고 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구조가 변하듯이, 여드름 흉터도 피부가 한번 염증 반응으로 구조가 완전히 변화한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꽤 침습적인 시술들을 하지 않는 이상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피부 구조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는 모낭 구조이고, 모낭 구조물 안에 털이 가운데를 길게 나 있고 이 아래 포도송이처럼 생긴 것은 피지샘들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낭 조직이고, 여기서 여드름으로 발전할 때 피지샘과 피부의 각질 세포들이 덩어리가 져서 모낭을 꽉 막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정상적인 피부 조직들이 터져서 나오게 되고, 주변에 정상적으로 있던 피부 구조물들도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피부 조직들이 흉터살로 변하게 되고, 이런 흉터살로 변했을 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예 만성적인 흉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피부 구조물들이 파괴가 되는 경우 보통은 이렇게 움푹 아래로 패인 흉터로 발달을 하게 되고, 가끔씩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 구조물들이 너무 과도하게 증식이 돼서 이렇게 붉게 튀어오르는 형태의 흉터로 변하게 됩니다. 기습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는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100%에서 몇 프로까지는 회복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입증된 침습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이용했을 때 그래도 50%에서 정말 좋을 경우에는 70%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 아예 100%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패인 흉터가 평평하게 되고 튀어 올라 있는 흉터가 다시 평평하게 내려앉더라도 피부 텍스처나 그 아래 구조물들이 완전 정상 피부랑은 차이가 있어서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랑 차이가 바로 눈에 띄게 되거든요. 여드름 흉터는 모양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타입마다 치료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처음 타입을 봤을 때는 둥글게 패여있는 형태가 롤링 흉터, 네모나게 경계가 명확하게 마치 박스가 안으로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 박스형 흉터, 굉장히 뾰족하게 안으로 깊게 패여 있는 게 아이스픽 흉터, 그 다음에 오히려 피부 콜라겐들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 게 비대성 흉터입니다. 이 흉터 각각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들도 권고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식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약하고 마일드한 흉터가 이 롤링 스카입니다. 둥글게 패여있는 형태고, 여기 흰색 막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는 흉터 밴드들이 피부 겉표면에서부터 깊은 피하층까지 이어져 있게 됩니다. 이런 밴드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있는 피부 조직이 안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롤링 흉터의 경우에는 먼저 이 막들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두꺼운 바늘을 이용해서 이 안을 피부를 왔다 갔다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이 막들을 끊어주게 됩니다. 이 막들을 우선 끊어주게 되면 안에 강하게 당기고 있던 피부 조직이 조금 릴리스가 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요즘에는 여기다가 콜라겐 부스터 종류인 주베룩을 주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끊어내는 과정을 섭시전이라는 치료 방법으로 불리고 있고, 이런 명칭은 피부과 방문하시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롤링
롤링스카 두 번째 권고되는 치료 방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프락셀 레이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프락셀 레이저 하고 나서 부작용도 많이 겪으시고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신 분들이 많아서 프락셀 레이저 얘기를 꺼내면 벌써 이제 손살에 치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국제 학회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이런 롤링스카의 경우에는 CO2 프락세널 레이저, 일명 박피성 프락세널 레이저가 가장 권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안쪽으로 깊게 구멍을 내서 뚫게 되고 뚫는 주변으로 정상 피부 조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살들이 빨리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부를 좀 더 위쪽으로 융기시켜줘서 피부 흉터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고 이 또한 한 번으로는 큰 호전은 없지만 보통 2-3달 간격으로 반복해주시면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권유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스카가 있는데요. 박스스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보이게 되는 흉터 종류입니다. 그 이유가 정상적인 피부 조직에서 갑자기 높이가 확 내려오면서 깊게 네모난 형태의 페인 흉터로 보이게 됩니다. 박스형 흉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가장 권고하는 치료는 수술적인 제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깊게 피부를 파내서 이 조직을 없애고 남아있는 피부 조직을 두세 반을 꼬매는 방식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추천되는 수술 방법은 여기 밑에 있는 피부 조직만 이렇게 떼어내서 얘를 위쪽으로 올려서 위에 접촉시킨 다음에 양옆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피부가 평평하게 보이게 하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국제 가이드라인 상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적 방법은 사실 한국 피부과에서는 거의 환자분들이 안 하고 싶어 하시고 설명 듣자마자 저는 그러면 안 할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래도 설명은 먼저 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원하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래도 환자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은 CO2 숄더링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 모양의 흉터가 있을 때 이 양 옆의 끝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숄더를 깎는다 라고 해서 숄더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둥글게 깎게 되면은 약간 롤링스카 형태로 모양이 결국 변하게 되고 똑같이 롤링스카처럼 아까 말씀드린 CO2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새살을 만들게 하고 섭시전을 해서 조금 더 피부 강한 흉터 조직들을 끊어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픽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치료 원칙이 가장 권고가 되고 첫 번째는 오히려 수술적 제거입니다. 아이스픽 흉터도 굉장히 깊은 흉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한 레이저로는 호전을 보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 원통형으로 피부 조직을 전체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양 끝을 한두 바늘 정도 꼬매는 게 가장 추천되는 치료 방법이고 두 번째 추천되는 치료 방법이 TCA라고 하는 필링 용액을 이 끝에 액체를 넣어서 피부가 조금 더 둥글게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고 한국에서는 이런 수술적 방법은 마찬가지로 거의 안 하시고 그나마 TCA 필링 그게 도트필이라는 이름으로 피부과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도트필을 반복해서 시행하면서 얘를 조금씩 둥글게 올라오게 만드는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외로 박스스카랑 비슷하게 이 끝단을 약간 레이저로 깎아내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흉터가 너무 깊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시술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아픈가요? 제일 아픈 거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아파하시는 게 이 섭시전이라고 해서 롤링스카에서 이렇게 하얀색 흉터살 조직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늘로 이렇게 다 끊어내야 되고 마취를 해도 좀 많이 아파하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흉터가 둥글게 있으면은 거의 이제 360도 방향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굉장히 여러 번 끊어줘야지 이 막들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흉터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제일 아파하시고 또 멍도 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 불편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일 안 아픈 거는 오히려 수술적 치료가 제일 안 아파요. 왜냐면 이건 아예 마취를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마취할 때가 좀만 바늘 들어가면서 아프고 이거 제거하고 꼬맬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적 제거가 오히려
제일 안 아픈 시술입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방법들은 논문이나 해외 저널들을 이용해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좋은 치료 방법들이고, 하지만 한국에서 또 막상 같은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진 않고 다른 레이저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텐자, 시크릿, 버추 RF, 주베룩 등의 시술들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베룩을 여기 롤링스카 밑에다가 손주사로 넣는 방법 외에도 큐어젯, 미라젯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큐어젯, 미라젯은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강한 압력을 이용해서 이 주베룩 액체를 흉터 밑에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흉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표피층에 이 약물이 주입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층에 주입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아까 이 하얀 흉터 밴드들을 끊어주는 시술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큐어젯이나 미라젯을 시행했을 때 이 약물이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밴드들이 워낙 강하게 치밀하게 당기고 있어서 그 안에 약물을 주입하더라도 금방 옆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상 이 패여있는 흉터가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시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어젯, 미라젯을 할 때 조금 깊거나 이렇게 단단한 흉터들은 꼭 손으로 이 흉터 밴드들을 끊어주는 시술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베룩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주베룩도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피부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여드름 흉터 시술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벨 오브 에비던스라고 해서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낮습니다. 오히려 좀 대안 치료로 가끔씩 언급이 되고 있는 정도고, 보통 이제 서브시전 이 밴드들을 끊어낸 후에 주베룩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주베룩이 여기 무너져 있는 콜라겐 구조물들을 얼마나 단단하게 새로 형성되면서 받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스터디나 고퀄리티의 논문들은 없는 편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추천되는 시술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 꽤 효과가 좋아서 환자분들이 서브시전 하고 났을 때는 꼭 주베룩을 같이 손주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에 포텐자, 시크릿, 버추 RF, 니들 RF 치료들이 여드름 흉터 치료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피부 조직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 전체에 고주파 에너지를 쏘게 되는데, 이런 열로 인해서 콜라겐 제합성이 촉진되면서 패여있던 여드름 흉터가 조금 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국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이러한 치료는 메인 치료로는 추천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침습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뭉툭한 롤링 스카가 됐을 때 그때 치료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너무 정말 멋있는 설명이었는데 전 좀 어려웠어요. 네.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은 워낙 침습적이고 오래 걸리고 환자도 굉장히 아픈 과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여드름 흉터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도 좀 강조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는 이렇게 여드름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 염증을 빨리 없애고 가라앉히거나 아예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여드름은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아예 국제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드름의 중증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보통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는 실제로 여드름 중증도에 따른 그 임상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이제 경증 여드름이고, 경증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턱 라인이나 볼, 이마 일부분에만 염증이 소량 존재하는 상태를 뜻하게 되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뒤덮고 있진 않지만 일부 붉은 염증들이 있거나 저희가 화이트헤드라고 불리는 면포들이 볼록볼록하게 보일 때, 혹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얼굴의 일부분에서 보일 때 이거를 경증 여드름이라고 하게 되고, 경증 여드름은 국소 치료가 제일 먼저입니다. 국소 치료라고 했을 때는 레티놀 A, 그 다음에 국소 항생제, BPO라고 해서 항균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한두 가지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드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예방이 되고 나면 여드름 흉터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도 여드름이고, 이런 경우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좀 퍼져 있는 형태인 게 첫 번째 아셔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붉은 여드름 염증들이 조금 더 크고 튀어오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등 위쪽에도 여드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도 여드름은 가장 추천되는 치료 방법은 경구 피지 억제제입니다. 보통 뭐 이소티논, 이소트레티노인 이런 성분명으로 불리고 있고, 이제 약품명으로는 로아큐탄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피지 억제를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런 피지 억제제를 복용했을 때 이런 염증들도 비교적 빨리 가라앉고 더 이상의 여드름도 새로 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없는 상태로 그 여드름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중증 여드름이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으로 인한 여드름이 거의 피부 전체를 덮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여드름 흉터들도 깊게 패이거나 깊게 튀어오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등에도 쉽게 나타나게 되는데 등도 훨씬 심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중증 여드름을 보고 이거는 반드시 급하게 치료를 시작할 것을 항상 권유를 하고 있는 타입이고, 처음에는 오히려 스테로이드 약물을 써서 이 염증 반응을 좀 빨리 가라앉힌 다음에 경구 피지 억제제로 넘어가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 관련해서 이런 국제 가이드라인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드름 흉터가 보이거나 여드름 흉터의 조짐이 보일 때 바로 피지 억제제 복용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이제 영상 앞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드름 흉터는 한번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침습적인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 내 자녀나 누군가가 여드름 흉터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어떤 약제 치료가 필요한지 상담을 받고 빨리 시작하는 것을 항상 권유하고 있습니다. 피지 억제제 먹으라고 이제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피지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피지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나이 제한이 조금 중요한데 12세 이상에서 복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부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입술이 마르면서 갈라지고 트는 거, 그다음에 눈이 약간 마르고 되게 건조한 느낌이 있다, 피부가 약간 하얀 각질이 일어나면서 항상 건조하다, 그걸 보통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부작용은 아니고 보통은 자연스러운 2차적인 결과다. 왜냐하면 이게 피지샘을 점점 위축시키고 없는 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피지 분비가 몸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부작용을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간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피지 억제제를 복용하고 3개월, 6개월 정도 뒤에는 꼭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때 간 기능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간 기능 검사 없이 그냥 꾸준하게 피지 억제제를 복용해도 되는 걸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복용 기간은 정기적으로 쭉 가져가야 이게 좋은 질문인데 맞아요. 그래서 피지 억제제 복용 기간도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엄청 좀 공들여서 설명하는데, 대부분 한국 환자들은 피지 억제제를 한두 달 먹고 끊으세요. 왜냐면 한두 달 먹었을 때 여드름이 다 없어지고 좋아지니까 약을 계속 챙겨 먹기는 좀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 많이 끊으시는데, 원래 피지 억제제는 그렇게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지 억제제는 계속 약물을 축적시켜 가지고 피지샘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점점 없는 기관처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커지는데, 근육 운동을 아예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아예 없는 기관처럼 변하는 것처럼 그 피지 억제제는 지속적으로 노출할 경우에 피지샘을 그렇게 완전히 위축시키게 되고, 그랬을 때 한 1, 2년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새로 여드름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이 조금 중요한데, 보통 우리나라는 피지 억제제 용량을 이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속적으로 쭉 복용을 해야 그 용량이 맞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보통 1년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쭉 복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복용하고 1년 쉬고, 또 좀 생길 것 같다 하면은 그 보통 1년 지나면 다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 1년 복용하고 1년 쉬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언젠가는 여드름은 좀 안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멈춰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염증 주사도 많이 맞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증 주사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고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추천하는 치료 방법인데 보통 그거를 낭종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피부 깊게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형태의 여드름이 있어요. 이거는 모낭 깊은 곳에 염증이 발생한 건데 이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국소 제제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먹는 약을 할 정도로 심한 여드름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땐 빨리 염증 주사를 맞아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드름 흉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염증이 지속될수록 주변 피부 조직은 계속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움푹 패이는 이제 흉 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빨리 억제시키는 게 흉터 예방 방법입니다. 여드름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립된 피부 질환입니다. 이런 미용 피부 질환 중에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립된 질환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 이제 많은 임상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100%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습관, 식생활 관리, 그 다음에 홈케어 방법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여드름은 정말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불편함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특히 여드름 흉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은 학생분들이 여드름이 심하게 나는데 학생 본인이나 혹은 부모님께서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뇌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흉터가 발생하고 있는 심한 여드름인데도 경구약제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국제 여드름 가이드라인 상으로 경구 그리고 국소 피지 억제제는 만 12세 이상 연령에서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부과에 와서 큰돈 들여서 여드름 치료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중고등 학생이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